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과서 254쪽의 부동산 투자와 투기 부분이에요. 일단 부동산 투자론 부분 이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집중해서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근데 돈을 번다는 걸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투자와 동시에 곧바로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은 그 수익은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인데요. 근데 그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장래에 확실하지 못한 수익을 얻고자 그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사고 싶은 거 못 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뜻을 살펴본다면 부동산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자, 이 투자라고 하는 것, 그럼 투자를 통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투자의 단점은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본다면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입니다. 굳이 공부를 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상식적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럼 이제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만큼 투자 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환금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투자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쪽박찰 가능성, 위험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면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이 부족하고 또 그 투자와 관련된 규제가 많고 그다음 위험이 높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럼 주로 장점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투자의 장점 보면 첫 번째 소유의 긍지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뭐 건물이나 땅을 새롭게 마련했다면 나 드디어 건물주 됐다.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어떤 만족과 긍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 이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익을 소득 이득이라고 말하고 자본 이득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을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그 기간 말 그럼 10년 후, 20년 후에 기간 말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또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돼요. 또한 더불어 부동산 투자 시에는 인플레이션 해징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 해징이 뭐냐?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해징은 방어한다,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인플레이션 해증을 다른 말로 구매력 보호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칭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돈 가치,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 금액은 뭐 1억이고 2억이고 금액 자체는 똑같겠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부동산으로 돈이 아닌 화폐가 아닌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부동산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 시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인플레이션 해칭, 구매력 보호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장점은 지렛대 효과인데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건 뭐 레버리지 효과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이제 지렛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지렛대는 타인 자본을 의미해요. 자, 지렛대는 결국 타인 자본. 자, 은행을 비롯해서 남에게 빌려온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말해요. 근데 남한테 빌린 돈은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부채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투자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말하고 이걸 다른 말로 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렛대란 말 자체가 타인 자본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지렛대 효과를 쓰고자 한다면 남한테 돈을 빌려온다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전액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타인 자본이 없죠. 그럼 타인 자본이 없다면 결국 지렛대 효과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죠. 지렛대 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조건 남의 돈을 빌려와야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을 증대, 높이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전액 지분, 자기 자본이 지분이죠.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즉 남의 돈 한 푼도 빌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렛대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든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렛대 효과는요. 남의 돈 끌어와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일단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돈이 좀 부족하면 전세를 안고 집을 마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죠. 왜? 전세 보증금은 내 돈이다, 남의 돈이다. 남한테 줄 돈이잖아요. 그럼 전세 보증금이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주택 구입이라는 나의 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이것도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살펴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수익률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자기 자본은 지분이에요. 그럼 지분 수익률과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 지렛대 효과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당 수익률은 저당이라고 하는 건 대출입니다. 그럼 은행이 대출,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은 이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저당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크고 총 자본 수익보다
자기 자본 수익이 클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정의 반대가 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이 크고 총 자본 수익보다 저당 수익이 높을 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지렛대 효과가 남의 돈 빌려오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의 변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세 가지 수익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 중립 또는 영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냐? 자, 남한테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럼 빌려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면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빚을 갚고도 남는 떡고물이 있다는 게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근데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자, 돈을 빌려왔어요.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나왔어요. 그 수익으로 빚도 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뭐냐? 자, 돈을 빌려왔어요. 투자했어요. 수익이 나왔어요. 그 수익으로 빚을 갚으면 남는 떡고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보통 지렛대 효과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지렛대 효과 얘기할 때는 이 계산 문제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자율, 저당 수익률은 그 문제 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구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은 따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일단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총 자본이라고 하는 건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이 총 자본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바꾸면 총 투자라고 말을 바꿔도 관계가 없어요. 즉 총 자본 수익률과 총 투자 수익률은 모두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총 자본 수익률은요. 네 돈 내 돈 합친 게 총 투자액이고 총 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 된다는 거죠. 왜냐고요? 모든 수익률 값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으로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분 수익률은요. 지분이 자기 자본,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이 분모가 되고 자, 지분 투자와 관련된 순수익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수익을 나눠준 값이 지분 수익률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분 수익률은요.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총총 2부 두 번째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은 총자본 즉 총투자 수익률이 될 것이고 더하기 가로 열고 역시 총투자 수익률 빼기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 비율 해주면 이것도 역시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투자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를 1억에 구입을 하면 1년 후에 2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그 1억의 투자 금액이 버거워서 부담이 돼서 곰돌이는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의 빚을 끌어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곰돌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돈은 4천만 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공짜로 빌려주진 않겠죠. 그래서 6천만 원을 빌려온 대가로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더불어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금, 처음에 빌린 대출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더라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출 기간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이자만 갚아 나가는 거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금액은 한 푼도 없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과연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벌써 이자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만 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은 여기 이제 공식대로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그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돈, 내 돈 합친 게 총 투자액 맞죠? 그럼 6천 더하기 4천은 1억이에요. 자,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 투자론 계산 문제에서 다른 말 없이 수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수익 자체가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 조건의 경우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수익률 값은 20%가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을 비교할 때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에 금리가 10%예요. 근데 총 자본 수익 구해봤더니 2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당 수익보다 총 자본 수익이 크니까 이미 정해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건 알게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분 수익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이 공식상 지분 투자액, 지분은 누구 거? 내 돈이라는 거, 내 돈. 내 돈이 지금 얼마예요? 4천이에요. 근데 세전현금 수지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뺨으로써 그 값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남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함께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순영업소득이 지금 2천 나왔잖아요. 2천. 그럼 여기는 2천이에요. 근데 원래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값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빚을 갚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으면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그렇죠. 그럼 어때요? 처음에 얼마 빌렸어요? 6천 빌렸어요. 그럼 빌린 돈 전액이 만기 때까지 한 푼도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잔액이 되거든요. 그럼 빌린 돈 전액 6천만 원 곱하기 이자를 하면 10%니까 0.1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만 얼마다? 600. 그럼 2천에서 600을 빼주게 되면 1,400만 원이 되는 거 맞죠? 그럼 4천분의 1,400이면 어차피 0두 개 필요 없어요. 그럼 40분의 14를 나눠주면 0.35가 나오고 이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35%의 값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러니까 지분 수익이 35%이므로 완벽한 정해지렛대 효과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당 수익 10%, 저당 수익보다 총 자본 수익이 높고 총 자본 수익보다 지분 수익이 크다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이 공식 말고 요 두 번째 총총 2부에 대입해서 한번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맨 앞에 총 투자 수익률, 이게 총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20% 더하기 20% 빼기. 자, 이자율이니까 10%죠. 10%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분분의 부채예요. 내 돈분의 남의 돈이죠. 그럼 내 돈 얼마다? 4천. 남의 돈 6천. 타인 자본이 부채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차피 0, 3개 필요 없어요. 그럼 4분의 6을 나누면 1.5거든요. 볼까요? 20에서 10% 빼면 10%죠. 곱하기 1.5 하면 15%예요. 15% 더하기 20% 하면 35%랑 똑같은 값이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총총 2부의 공식도 아울러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자본 수익과 지분 수익의 요 차이가 지렛대 효과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는 15%포인트만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지금 254쪽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금 255쪽에 사례 연습도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2번이고 3번이고 풀어보세요. 그럼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4, 255쪽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그 가로 3번, 256쪽에 가로 3번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결정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과거에 딱 한 번 순서를 물어봤어요. 내용 물어본 게 아니라. 순서를 보면 과연 내가 왜 투자를 하느냐. 투자 목적을 일단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환경을 분석해 보고, 그렇죠? 환경을 분석해 본 뒤에 이걸 바탕으로 비용과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또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편익이 얼마인가 분석해 보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또 비용 편익을 분석해 보면 그걸 바탕으로 지금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요.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그 분석의 결과 투자할 만한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 투자를 한다. 즉 투자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목적이 뭐냐. 그리고 투자 환경 파악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비용과 수익 편익 얼마 들어갈까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따져보고 타당성 최종적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정도 순서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투기다라고 나왔는데 뭐 투기에 대해서는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죠. 여러분 투기는요. 단기간에 부동산을 되팔아서 매매를 통해서 단기간에 양도 차익, 다른 말로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투기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투기라는 행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아먹는다의 의미가 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소득 이득은 추구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 팔았을 때 얻는 자본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투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 뭐 2번, 3번 쭉 나와가지고 뭐 투기의 발생 요인, 투기의 피해 나오는데 그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파악하시면 되겠고 다만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부동산 투기의 순기능, 긍정적 기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보면 주택건설업자의 투기적 공급이 오히려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택지 공급업자의 투기적 공급이 역시 택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긍정적 기능도 있다는 점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워낙 투기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뉘앙스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투기의 이런 어떤 좋은 점,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생각 아예 못 하시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표 하나로 집중해 놓았으니까 잘 구분해서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2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나오는데 어차피 투자의 양대 산맥은 위험과 수익이에요. 왜 투자하죠? 돈 벌려고. 수익의 획득이 목적이죠. 근데 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쪽박차니까. 그 쪽박찰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론은 또 똑같은 말을 고급지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쪽박찰 가능성, 위험을 어떻게 말할까요? 자, 우리의 미래는 확실, 불확실하죠.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위험이라고 말해요. 근데 투자를 통해 예상한 결과는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예상한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즉 어긋날 가능성을 우리는 투자의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 즉 예상한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수익률, 한마디로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다르게 바꾸면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수익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리 뭐라고 말해요?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교재를 다 살펴보시기 전에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크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투자자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데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혀 제거시키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에 비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자,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즉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위험에는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 구분되는데 이때 절대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적 위험은 변이계수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위험이든 상대적 위험이든 위험은 위험이기 때문에 예컨대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만 나오면 위험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분산값이나 표준 편차값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요. 또 나온다 해도 거의 수학 모르시면 못 풀거든요.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학이 나오면 그거 풀다가 쉽게 푸는 다른 문제 몇 가지 놓치면 그게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변이계수값이 크다는 건 또 상대적인 위험이 높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크게 경, 금, 법, 인, 유 5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경영 위험,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때 경영 위험은 다른 말로 사업상 위험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암기법은 경금, 법, 인, 유라고 해도 되고 사금, 법인, 유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 위험 또는 사업상 위험은 이 부동산 업 때문에 그 부동산 자체의 수익성과 관련된 위험이 바로 사업상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속에는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 나뉘어지는데 이때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란 말은 결국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운영과 위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258쪽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시장 위험해 놓고 시장 상황으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으로서 일반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수요 공급의 변화 등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나오죠. 근데 오른쪽에 운영 위험 보면 사무실의 관리상 문제,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에 의한 수익성의 변동 가능성을 운영 위험을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운영 위험 같은 경우 근로자의 파업을 사전에 막을 수만 있었다면 이런 위험은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 금융적 위험인데 이걸 다른 말로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고 핵심은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조금 아까 지렛대 효과를 배운 바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타인 자본의 비중이 클수록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다른 말로 부채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고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지렛대 효과가 커지게 되면 근데 반대로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올수록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역시 함께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연결시키면 타인 자본의 비중이 클수록 그 말은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반면 그와 관련된 금융상 위험 역시 즉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역시 함께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법적 위험은 말 그대로 어떤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의 변화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될 때 법적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 가로 4번 인플레 위험은 구매력 하락 위험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즉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준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해요. 그래서 결국 그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를 대비해서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또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금매입니다. 무슨 말이냐? A라는 주택 정상적인 거래라면 2억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내가 급박한 사정 예컨대 다른 나라로 갑자기 이민을 떠나야 된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 직장 이동해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할 때 2억을 받으려니까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5천 6천에 매도를 하면 앉은 자리에서 4천 5천 까먹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그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확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장래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대신 고정이자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아니라고 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고정으로 빌려주었다가는 계속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대출자인 은행이 안고 가기 때문에 그건 싫다고 나온 게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은행, 대출자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문장도 볼게요.
부채의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맞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큰다는 거는 그만큼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남의 돈 많이 빌려올수록 지분 수익률이 커진다는 것은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남의 돈 많이 빌려온 만큼 또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니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맞는 말이에요. 3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고요. 또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맞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 즉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한다는 건 대상 부동산을 팔아서 돈으로 만드니까 거래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2억에 팔아야 되는 물건을 급박한 사정 때문에 1억 6천,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4, 5천 까먹는다.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 그래서 환금성 위험은요, 그 금매를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위험의 관리와 처리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